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지난번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레코드 스토어 데이 번외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레코드 스토어 데이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레코드 스토어 데이는 재밌게도 만화방과 관련된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제안해서 시작됐는데 이 사람이 영감을 얻은 출처가 바로 프리 코믹 북 데이, 그러니까 공짜 만화의 날 행사였습니다. 미국의 만화 산업 역시 음반 산업과 마찬가지로 침체 일로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만화를 책으로 보지 않게 됐죠. 그런데 조 필드라는 한 만화방 운영자가 만화와 게임 소매사항이란 잡지에 칼럼을 하나 기고했는데 만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시점에서 그 만화를 만화책으로 보는 경험을 되돌리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홍보는 영화사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고요. 특별판을 제작해서 만화방을 통해 나눠주면 만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행사는 대성공이었고 이 무료 만화의 날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코드 스토어 데이는 바로 그 마케팅 전략에서 영감을 받았고 음악계에도 이런 행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역시 아이디어라는 건 조금의 변형을 거쳐서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음악은 만화를 원작으로 했던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수록곡 하나 듣겠습니다. 블루스 웨이드의 Hooked on a Feeling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우리는 끝까지 간다. 새살뜨문 뉴스 여든까지 간다. 집요한 MC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집요한 인터뷰. 한중 FTA에 이어서 한 뉴질랜드 FTA까지 타격이 불가피한 축산 낙농업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연이어서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 FTA 소식에 축산 낙농업계의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에 이어서 지난 토요일에 한 뉴질랜드 FTA 체결이 발표가 됐죠. 이 뉴질랜드 하면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이 탈지분유, 전지분유 이런 낙농 제품들입니다. 역시 이 무관세 수입 물량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라고 정부는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연히 낙농 제품이나 육류 이런 뉴질랜드산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축산 낙농업계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직접 한번 현장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낙농유구협회 배정식 상무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중국에 이어서 뉴질랜드까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이 되니까 아무래도 낙농업계와 축산업계의 반응은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축산 농가 입장에서 막막하죠. 또 농가들이 또 불안해하고요. 네. 또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닥칠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FTA까지 해서요. 네. 예상되는 피해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축산물이 지금 뉴질랜드 포함해서 네. 저희 낙농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수입 유제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그 유제품 소비량이 한 367만 톤 정도 되거든요. 연간이요? 네네네. 예. 원유 환산했을 때인데 예. 10년 전에 비해서 한 20% 정도 성장한 수치입니다. 네. 한미나 한일 FTA 체결 이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수입 유제품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우유 작업률도 지난 2005년도에 73% 정도 됐었는데 현재 한 58%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우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뉴질랜드는 세계 유제품 시장 교역량의 한 34%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 수입량의 한 30%, 원유로 한 사람은 50만 톤이니까 우리 낙농가들이 생산하는 게 연간 한 220만 톤 되는데 상당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 수입 유제품 공세 속에서 우리 시장이 잠식될 것으로
뭐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정부 설명을 들어보면은요. 네. 한 뉴질랜드 FTA에서 주요 낙농 제품들 보면은 뭐 치즈, 버터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15년과 10년 동안 관세를 이후에 철폐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저율 관세 할당이라는 조건부였어요. 네. 그러니까 TRQ라고 하던데 이게 그러니까 설명을 보니까요. 네.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요. 네. 이게 넘어가면은 높은 관세를 물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10년, 뭐 15년 말씀하시는 게 네. 그 10년 뒤에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현재의 관세를 매년 낮춰서 10년, 15년 뒤에 완전히 무관세로 일단 철폐하겠다는 거고요. 단계적 철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전에 그 TRQ로 해서 뭐 치즈나 분유 같은 경우에는 무관세로 그냥 도입을 하겠다 하는 거기 저율 때문에 관세 아닌가요? 네? 저율의 관세 저율 아닌가요? 관세지만 예. 실질적으로 다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저율 관세 할당이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무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10년, 15년을 확보한다는 조건 속에서 네. 그 저율 관세 물량이라는 무관세 물량을 TRQ로 상대국에 내줌으로써 이건 뭐 직접적으로 관세가 철폐돼서 그만큼 물량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실제 국내 수급사정과 관계없이 이제 무분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당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이 TRQ 물량은 한미에서 이미 또 뭐 분유 5,000톤, 치즈 7,000톤, 한 EU에서도 뭐 분유 1,000톤, 치즈 한 4,560톤, 네. 뭐 호주에서도 치즈 한 4,630톤, 뭐 조제 분유 등에서 다 줬기 때문에 이 뉴질랜드까지 포함이 되면 앞전에 체결한 FTA에 배가가 돼서 네. 피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매년 또 복리로 증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7,000톤이 매년 뭐 3%씩 네. 복리로 물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정부가 쓰는 저율 관세 할당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뭐 어쨌든 뭐 수입 대체 효과가 있으니까 뭐 피해가 적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낙농 선진국 또 축산 선진국과의 FTA로 인해서 이런 저율 관세 물량이 들어오면 뭐 당연히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15년, 10년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처음부터 무관세로 많이 들어오게 그렇죠. 된다. 네네. 단계적으로 더 낮춰지게 되기 때문에 네. 문제가 클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뉴질랜드 하면은 우리나라에 많이 수출하는 게 소고기와 낙농 제품이잖아요. 네, 네. 많이 양보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질랜드 하나만 보게 되면 네. 뭐 그걸 보는 기준에 따라서 많고 적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앞서 체결한 FTA하고 다 이게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량이 뭐 치즈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뭐 한 2만여 톤 이상이 무관세로 그냥 바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고요. 탈전지 분유도 이제 계속 이제 물량이 무관세 물량이 늘어나니까 네. 그만큼은 저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또 분유는 고관세를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혼합 분유라고 하는 그 분유 대용으로 들어오는 그 분유 자체가 지금 네. 또 관세가 매년 낮아져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피해들이 계속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혼합 분유라는 것은 그러면은 탈전지 분유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 어쨌든 그걸 허용을 해주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은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보수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네. 어떻게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어쨌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시다시피 낙농 대국이고 네. 또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낙농품이다 보니까 아마 FTA 체결에서 그쪽 조건을 안 들어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 보수적이란 말은 글쎄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네. 뭐 다 줬다. 저희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지금 무관세로 들어오는 물량을 얘기를 하셨어요. 예. 뭐 치즈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한 7,000톤인가 무관세 물량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소비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부의 표현대로 보수적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치즈 수입량이 네. 좀 뉴질랜드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뭐 작년에 들어왔던 것이 한 2만 8천 톤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전체 비중 중에서도 한 34% 정도 차지하는데
그동안은 그나마 이제 관세를 갖고 들어왔던 물량 중에서 네. 관세가 있어서도 한 2만 8천 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한 7천 톤은 그냥 무관세로 들어오니까 네. 추가적으로 그 물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매년 또 3%씩 늘어난다고 네네, 증가가 하더라고요. 되니까요. 예. 근데 이 숫자만 들어도 이제 뭐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까지 하면은 네. 낙농, 농업, 뭐 축산업 할 것 없이 현장에서는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제품은 소비량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는 분유차화가 되고 우유가 남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저희는 이제 그 FTA로 인해서 우유가 남는 우유 생산을 줄여도 또 우유가 남는 그런 네.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고 수입 유제품이 증가되면 또 낙농 기반이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고 경영 압박이 되면 폐업이 증가되고 그러면 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거쳐갈 수밖에 없죠. 예. 정부가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5년 동안 축산농가들이 한 1조 7천억 원 정도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을 네. 하고 피해 보전을 위해서 10년 동안 2조 1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도움은 될까요? 뭐 2조 1천억이라는 수치가 이제 기존 한미 한EU 보완 대책 또 한 캐나다 한 호주 FTA 보완 대책을 합친 금액이거든요. 네. 뭐 새롭게 이제 추가적인 대책은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그나마 예전에는 FTA를 체결하기 전에 국내 대책을 선행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FTA 체결해놓고 이제 국내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볼 때는 좀 미흡하고요. 네. 뭐 지난 10월 23일 날도 우리 축산인들이 전체 여의도에서 골기대회도 하고 농성도 하고 했습니다만 향후 이제 이런 뉴질랜드나 중국 FTA 대책 논의 과정에서 이런 미진한 부분들은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이 정도 주겠다고 한 것도 이미 뭐 얘기됐던 수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좀 전략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그 저희도 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피해 보전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드는데 예.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명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국내 어떤 산업이 기반이 유지될 수 있는 대책들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네. 축산 공통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떤 이런 축사 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피해 보전 직불제를 현실화하는 문제, 네. 또 뭐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등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낙농 부분 보면 특히 이제 이런 우유 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예. 걸 통해서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데 정부가 좀 나서주기를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고요. 예. 뭐 이런 기업체에서도 단체 우유 급식을 한다든지 결국 근본적인 우리 우유 소비 확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도울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어쨌든 시장을 안 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농가나 업계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이 동안에 필요하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뉴질랜드나 호주만 뭐 낙농을 해야죠. 다른 나라들은 다 가격 경쟁력이 뉴질랜드나 호주하고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 여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 경쟁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단순히 그 수준에 맞춰서 경쟁력을 갖추라고 한다고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우리 우유든 축산의 기반을 유지시킬 수 있는 먹거리 차원에서의 어떤 보완 대책이나 근본적인 회생 대책들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무님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대책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혹시 사전에 정부와 얘기는 해보셨나요? 네, 뭐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네. 뭐 항상 뭐 어떤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대책들이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뭐 그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 반영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축산 낙농업계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FTA라고 하면 이익을 보는 산업이 있고 피해를 보는 산업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보는 산업에는 당연히 지원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정부도 그런 기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축산농가한테는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 축산농가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수반이 돼서 우리 축산업이 기반이 유지될 수 있는 대책들이 좀 수반되기를 네. 기대하고요. 또 우리 축산물이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좀 애용해 주십사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낙농유구협회 배정식 상무였습니다. Best shop, best enjoy, best shop, best shop to the best manager, best shop, best shop, best smile, best shop,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p.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창업 컨설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엔저로 인한 수출입 지각 변동을 짚어보겠고요. 창업 컨설팅에서는 지난 여름에 창업 열풍이 일었던 빙수 전문점. 겨울철이 되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생존 전략을 짜야 될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인재를 찾는 기업, 고양시 일자리 센터를 만나면 고민 끝!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100만 행복도시 고양. 고양시 일자리 센터와 함께라면 당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807-3665 또는 검색창에 고양시청 일자리 센터를 찾아보세요. 031-807-3665.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위버 럭셔리입니다. 럭셔리가 명품이란 뜻인데 앞에 최고라는 뜻의 위버가 붙었습니다. 명품 중에서도 최고의 명품이란 뜻이죠. 시계를 예로 들면 개당 수백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을 명품이라고 한다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넘는 제품들을 위버 럭셔리라고 합니다.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명품 브랜드들이 대중화되면서 상류층들은 더 비싸고 더 특별한 명품을 찾았고 그런 수요를 찾아 위버 럭셔리 매장들이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상류층의 과시욕이 만든 현상이죠. 한국엔 위버 럭셔리 매장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최근 부유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아 명품을 소비하면서 백화점들이 위버 럭셔리 매장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파.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의 시작은 경제뉴스 뒤집기인데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N 얘기하면은 안녕하시냐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죠. 많은 분들한테. 예. 예, 대통령은 일단 일본의 이 N절을 유도하는 것을 비판을 했고요. 예. 근데 오늘 기재부 차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N과 원을 또 동조 해석하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예, 그렇게 해왔죠. 전에부터. 예.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뭐 대통령 얘기는 대통령이 이제 직접 또 N절을 겨냥해서 한 말이었다라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네. 우리 국내 언론도 많이 썼고요. 예. 그래서 N이라고 했지만 어떤 일부 선진국들이 통화 정책을 자기 편한대로 마구하며 신흥국들이 정말 예. 어렵다. 누가 봐도 국제사회에 일본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주영환 기재부 차관이 네. 사실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N과 같이 가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환율도 오르고 하는데 어쨌든 N이 무지무지 무서운 지금 뭐 어쨌든 한 현실적인 파도 같은 그런 거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적으로 경제 생활하다 보면 좀 뭐 덜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대기업 같은 데는 요즘 네. 아주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기업들 실적이나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를 보니까 우리가 직접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라 하는 전자, 예. 자동차, 포스코든 철강 이런 데가 하여튼 지금 아주 어렵게 됐다. 가령 제가 몇 개를 보니까요. 현대 기아차가 일본 차들 막 따돌리기도 하고 막 서로 어깨를 겨루면서 싸웠다고 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현대 기아차가 도요타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고 예. 또 삼성전자가 최근 뭐 1, 2년, 2, 3년 사이에 워낙 잘 나가면서 일본의 8개 전자업체 뭐 히다치, 도시바, 파나소닉 어쩌고 하는데요. 예. 소니 한 8개 전자업체 이익보다 삼성이 더 많이 낸다고 한참 재봤는데 이제 그게 그 8개 사이의 이익이 삼성전자에 바짝 추격을 했다. 예. 지금 그렇게 현재 성과로 나타나고요. 더욱 무서운 거는 일본이 그 엔젤을 이용해가지고 그 유명한 소니가 네. 미국 같은 데서 반값으로 지금 막 할인 경쟁이 나가고 있다. 달러 그렇군요. 베이스로 하니까요. 예. 예,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일본 자동차들도 적어도 몇백만 원씩 미국에서 하면은 몇백만 원씩 할인해주는 효과를 하면서 지금 달리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기업들은 잘 나가고 있는 거네요? 대체로? 예, 이게 참 공교롭게도 바로 그 점인데 일본 기업들이 일본의 그 금방 말씀드린 전자,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불리해지는 겁니다. 국제 시장에서 아주 지금 직접 경쟁을 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컨대 혼다의 CRV라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네. 이게 현대차, 투싼 둘 다 이렇게 뭡니까? 뒤에 이렇게 나온 고급 성룡차, 세단형 성룡차 말고요. 예. 뒤가 나온 그런 모델인데 유틸리티 자동차 이런 거죠? 그 예. 유틸리티를 하나요. 예. 그 혼다 CRV가 국내에서 많이 굴러다녔지만 그게 현대차보다 지금 더 싸진 국면이다. 네. 미국에서는 적어도요. 왜냐하면 그 엔진가 워낙 귀하니까 수백만 원 할인 효과가 되니까 미국 딜러들은 양쪽에 수입해서 뭐 대빅 세일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은 데서나 다른 유럽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그동안 왜 값싼 제품의 공격, 값싼 제품이 밀려온다. 이러면 이제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두고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적어도 이 순간만은 일본의 전자제품, 일본의 자동차들이 값싸고 질 좋은 제품들이 막 밀려온다. 이런 느낌을 가질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길래 소니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반값으로 실제로 물론 요즘은 특히나 미국에서도 이제 추수감사절 앞두고 왜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연중에서 소비가 제일 네.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업체들이 할인 전략도 펴긴 하겠지만 그런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반값으로 내리 후리친다는 것은 그 엔저 때문에 반으로 팔아도 아주 손해 안 보거나 어느 정도 이익을 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본 업체로서는. 지금 일본 업체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그 따라가면서 가자니 똑같이 가격으로 가자니 잘 안 팔린다고 하는 것이고요. 따라가자니 어렵고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가격을 더 낮추기가 어렵잖아요. 채산성이 엄청나게 낮아질 거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채산성 더 낮추면 손해볼 수는 없는데 네. 기사들 들어오는 기사들 제가 이렇게 꼼꼼히 읽어봤더니요. 네. 미국 전자 매장을 일본 제품들이 완전히 점령하다시피 하니까 네. 삼성과 LG도 가격 인하를 조금 하긴 하는데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예.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가는데 많이 낮출 수는 없고 더 낮추니까 손해볼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환율을 원망하면서 뭐 이렇게 지금 예. 어렵다 그렇게 가네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 신조 총리까지 나서서 아예 중앙은행 총재도 맘대로 하잖아요. 예, 예. 돈 찍어서 계속 풀어라. N을 그렇죠. 계속 낮추겠다라는 의지인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냥 하지 말라라고만 예. 말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사실- 되나요? 네, 맞아요. 예. 우리가 속상한 기분에 공격은 좋았는데 네. 우리의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최저금리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유사일을 제일 전 연 2%인데 이거보다 더 낮아지면 결국 캐피탈 플라이트 국내인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예. 저쪽에는 그나마 미국 같은데 일본의 제로금리니까 우리가 그게 비교 오히려 2%라도 있으니까 있는 거지. 더 낮아버리면은 또 돈이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경쟁을 하기는 그 환율 경쟁이나 저금리나 이 양적 완화 경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다만 좀 이런 측면은 있는 거죠. 야, 일본이 당신네들만 살려고 이 환율 경쟁에서 너무 그러지 마라. 이렇게 국제적으로 우리 얘기가 공감이 되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 얘기가 맞다. 금리 정책 일본만 살려고 그러지 마라. 이건 전부 다 좀 각국이 다 환율 전쟁을 같이 보는 거니까요. 네. 그럼 일본이 그 말씀하신 대로 아베가 마구 찍어내고 마구 풀고 하는 거 양적 완화 저금리 마구 하는 것들을 조금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겠냐 하는 기대는 가져보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움직여야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움직여야 되는데 미국도 그다지 지금은 미국은 아주 다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그러죠. 네. 근데 좋다고 하니까 오히려 양적 완화를 대충 끝내고 금리도 이제 얼마 있으면 올라간다 그런 소리들 하는 거 보니까 미국은 직접 그 환율 문제에서 직접 움직인다는 그런 낌새는 최근에는 안 보이던데요. 근데 일본 기업들이랑 우리가 이제 수출 경쟁하는 품목이 굉장히 많이 겹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중국도 많이 겹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네.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도 좀 뭔가가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지금 그래 우리가 일본만 하고 하면 뭐 또 그렇게 본다는데 지금 나오는 또 분석 얘기가 사이에 끼어 있다. 예. 그런 얘기죠.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왜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이야기에서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이 휴대폰 같은 경우, 휴대전화기 같은 경우도 네. 중국의 샤오미 같은 데 예. 가지고 중저가 시장을 하니까 중국도 뭐 기술 수준이나 이런 가격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좀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막 경쟁해야 되고 밑에서는 밑이라고 해야 되나? 때로는 네. 옆에서는 중국이 막 치고 들어오는 그런 사이에서 좀 끼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이제 와서 반성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될 것에 좀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네, 아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약간은 버틸 수 있는 체제는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마다 사정은 다르겠죠. 다만 이제 우리 기업들이 네. 조금 이럴 때 아쉬운 거는 또 대기업들이 이제 1차 협력업체가 있고 2차 협력업체인데 어려우면 그걸 그냥 협력업체에 바로 넘겨버리고 이런 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 다급하다 해가지고 같이 오던 협력업체들 어떻게 보면 동생들이고 그런 건데 거기에다가 또 단가 낮추라고 막 내주고 이런 관행은 제가 볼 때는 좀 곤란하다 하고요. 예. 다만 환율이 이게 일본의 엔저가 사실은 예고된 거긴 하죠. 생각보다 너무 급격하고 너무 오래가고. 심하다 이거지 예고됐던 예.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원가 절감해서 혁신한다든가 그동안 쌓아놨던 뭐 이익을 어떻게 좀 그걸 하면서 이 위기를 잘 넘겨가야지 전에 하던 식으로 그냥 막 협력업체에 또 넘기고 막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정부에서도 좀 비상이랄까 그런 심리가 이 비상 상황이다 이런 걸 보고 하여튼 기업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것도 그대로 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러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건가요? 제가 오늘 환율은 안 봤는데 어떻게 네. 됐는지 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국내에서는 일시적으로는 또 뭐 대통령 그런 발언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 당국이라는 거는 또는 환율에 미친다는 그런 대통령 발언에 또 의식도 좀 하고 네. 뭐 예를 들어 달러를 사고 엔화를 사고 팔고 할 때 영향을 미칠 텐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일시적으로 우리 정책기관이라든가 뭐 기재부 한은이라든가 유산 그런 데서 환율에 이렇게 대통령 말을 좀 공조를 하고 혹은 뭐 분위기도 맞추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예. 궁극적으로 큰 방향에서는 국제적으로 일본에 대한 푸시 내지는 압력이 있어야 되고 미국과 EU 같은데 일본 네. 당신네들 살라고 그러지 말라는 그런 공감대에 대가 압박이 가져야지 우리 혼자만 그런 거에 한다고 해서 그다지 많이 일본과 우리가 관계가 지금 썩 좋은 관계도 아니란 말이죠. 그죠? 예. 우리가 뭐 부탁하거나 막 그런다고 일본이 썩 좀 들어주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공격 내지는 좀 비판 이런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참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제 공조가 가능할지 이게 참 걱정입니다. 네. 근데 애니 싸져서 좋은 사람들은 일단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일 텐데 이게 또 우리나라 그 수지 자체에는 또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벌써 명동에 중국 사람들이 뭐 점령한 지 한참이고 일본 관광에 확 줄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갈 때는 좋고 일본에 유학생을 보냈다는 게 좋고 뭐 이런 경우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 상품도 많이 싸졌다 그럽니다. 네.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또 일본 관광객이 우리를 들어오는 거는 자기네 돈 가치가 확 떨어졌으니까요. 예. 확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이 뭐랄까 좀 긍정적으로 확 보이면 또 다른 그늘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쨌든 기업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확 그 영업 이익이 확 꺾였다. 네. 이게 지금 당면 과제고요. 당면 걱정이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지난 여름에 전국 상권을 뜨겁게 달군 창업 아이템이 바로 빙수 가게였습니다. 근데 추워졌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요즘 빙수 가게에는 텅 빈 테이블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빙수 카페도 겨울철에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전 빙수 굉장히 좋아해서 겨울에도 먹지만 저 같은 사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빙수 전문점 전체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사실 빙수 카페는 2014년 사실 이 봄에서 여름까지 상당히 전국 상권을 뜨겁게 달궜던 대표적인 아이템 중에 하나였는데요. 좀 시장에서 어떤 빠른 시간 내에 공급 과잉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우려스럽다 이런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사실 그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이 프랜차이즈 선발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올 7월 시점에 그때 말씀드렸을 때 한 300개 남짓 오픈했다고 했는데 네. 지금 1년 넘긴 시점으로 선발 브랜드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한 730개가 넘게 오픈이 돼 있더라고요. 730개요? 사실은 하나당 거의 한 개 매장당 4억에서 5억 정도는 투자된 것을 계산해 보면 뭐 총 투자 규모만 하더라도 거의 3,600억 이상이 한 개 브랜드에 이렇게 투자된 상황이라서 야, 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특정 아이템, 특정 브랜드가 많이 생기면 해당 아이템은 또 수명이 이렇게 금방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 우려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네. 찬바람이 불면서 사실은 그 우려가 현실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빙수 카페뿐만 아니라 뭐 하절개 질소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이색적인 아이템도 상당히 좀 가세를 하면서 빙수 아이스크림 시장을 좀 달구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뭐 서울의 주요 강남이나 홍대 같은 이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벌써 빙수 가게 매물이 하나씩 등대되고 있는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빙수 카페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이 겨울철 지금 11월부터 시작해서 11월, 1월, 2월 한 3월 정도까지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인 이렇게 그 영업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깊어가는 이런 시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걸 예상을 하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여름에는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겨울에 매물로 나와서는 가게가 안 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가게까지 나오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빙수 가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커피 전문점 같은 이런 카페에서 빙수 아이템은 하나의 부가적인 아이템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부터 계속 빙수 아이템이 대표 상품으로 부각되면서 이른바 빙수 가게, 빙수 카페 이런 쪽을 내세운 아이템 같은 경우는 해당 빙수 카페의 90% 매출 이상이 빙수 제품에 한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참 빙수를 찾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요즘 저녁 시간대 한 7시 정도 때 동네 빙수 카페를 보시면 뭐 거의 50평
넘는 100평가량 되는 이런 대형 빙수 카페들이 손님 한두 테이블 있는 이런 예. 빙수 가게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그 한정된 이런 그 하절기라는 특수를 노릴 수 있는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대형 매장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겨울철에는 거의 맥을 못 추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빙수카페 그런 브랜드 관리하는 본사에서는요. 예. 겨울철을 당연히 생각하고 뭔가 전략을 내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주에 한 서울 여대 앞에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빙수 가게를 한번 가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미 거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2층에 2개 매장을 직접 임대해서 그 빙수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한 개 매장은 아예 그냥 문을 닫아놓고 한 개 매장만을 지금 겨울철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겨울철을 어떻게 버티려고 겨울철 메뉴가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쭉 봤더니 겨울에 디저트 메뉴를 좀 강화를 하긴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전통 가래떡이라든지 씨앗 호떡, 뭐 단팥죽 이런 디저트 간식류를 좀 추가하면서 겨울 상품을 좀 추가한 것은 눈에 띄었고요. 네. 특히 또 전통차 같은 경우를 좀 추가해서 이런 단팥죽과 전통차 컨셉으로 해서 고객몰이를 좀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아무래도 커피 손님이라도 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에 1,000원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봤을 때는 빙수 가게로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님들이 인지하기가 또 쉽지 않다는 게 있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빙수 가게는 그냥 빙수 먹으러 가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이런 어떤 신상품 겨울 메뉴 한두 개 들어간 게 어느 정도 이게 매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크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빙수 가게의 겨울철에는 완전히 그 빙수 가게라는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빙수 가게는 빙수 가게로 보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디저트 메뉴 한두 개 추가하는 계열이 아니라 컬러 자체를, 가게 이미지 자체를 좀 변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식으로요? 예, 이를테면 밖에서 봤을 때 지금 빙수 가게 같은 경우는 얼음빙이라는 이 사실은 요 빙자가 보여주듯이 시원한 이미지 연출에만 다들 익스테리어 컨셉이 결정된 게 많죠. 네. 그래서 좀 겨울철 동절기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상품 추가 정도가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이 밖에서 보여지는 이 하얀 화이트 계열의 컬러를 오히려 좀 따뜻한 계열로 바꿀 수 있는 네. 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고서는 이 안정적으로 겨울철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그러면 인테리어 자체에도 또다시 또 돈을 들여야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본사 차원에서 외부적인 이미지 변신을 위한 갖가지 네.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카멜레온 샵들이 있거든요. 카멜레온 샵이요. 카멜레온 샵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늘 우리 한국 외식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낮에는 식사를 팔고 밤에는 술을 파는 매장들이 네, 있거든요. 꽤 있죠. 근데 똑같은 간판을 걸어놓고 식사와 술을 팔면 이 갈고 많은 소비자들은 식사를 할 때는 식사 전문 식당에 가고 싶어하고 또 저녁에 술을 팔 때는 술을 전문적으로 맞아요. 파는 매장을 가고 싶어하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식사를 팔 때 간판과 술을 팔 때 간판이 롤링을 하게 해놓은 집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바뀌는군요. 예, 그렇죠. 낮 네. 시간대 간판과 밤 시간대 간판이 회전식으로 돼 있어서 낮에는 이 간판, 밤에는 이 간판에서 낮과 밤이 전혀 다른 컬러를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도 일본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저는 빙수 가게 같은 경우도 겨울용 BI가 하나 좀 있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겨울 버전의 브랜드 아니면 외부의 그런 컬러를 직접적으로 뭐 페인팅을 다시 하고 이런 게 재투자가 많이 든다면 전반적으로 최소한 간판 BI만이라도 겨울철 브랜드를 하나 띄워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구매 가치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그냥 똑같이 빙수 가게로만 인식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혹시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주점과 식사를 간판을 네. 바꿔가면서 하는 데는 일부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점심때 같은 경우는 기존 간판 위에다가 플래카드를 내려서 예. 전혀 다른 간판을 붙임으로 인해서 식사와 술을 하는 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빙수 가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오픈한 지 이제 지금 1년이 채 안 되고요.
심지어 올 하절기에 오픈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그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빙수 가게 말고도 이제 추워지고 찬바람이 불면서 비수기를 맞는 업종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템들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겨울 되면 비수기 아이템이 너무 많습니다. 뭐 당장 사실은 뭐 이를테면 이동식 판매점을 하고 있는 이런 가게들, 네. 뭐 과일, 야채 가게 이런 거 다 겨울에 힘들고요. 예. 특히나 뭐 대표적으로 음식점 중에서도 여름에 성수기를 알렸던 뭐 이런 냉면 전문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히나 전국의 유원지 관광지 상권 같은 경우에 유원지 관광지 상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이나 펜션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겨울이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겨울철에 맞는 독특한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비수기 겨울철이 거의 뭐 3달, 3개월 이상은 계속 한 거의 4개월 정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맞는 저는 좀 디지털 마케팅 정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요즘 SNS 마케팅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겨울철 특수를 노릴 수 있는 요즘 각종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특히 이 카스토리 같은 이런 쪽을 이용해서 이 온라인 고객을 직접 찾아오게 하는 이런 계획 구매 수요를 좀 겨울철일수록 이렇게 많이 노리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이 똑같이 다 잘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고정 비용 정도, 이를테면 점포 임차료라든지 인건비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매출을 담보할 수 있는 탄력적인 상품 전략, 그다음에 가격 전략, 마케팅 전략이 좀 수반돼야만 이 겨울나기가 어느 정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때보다 더 이렇게 계절 타는 아이템들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 김상우 대표였습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보다 다양한 얘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